시원시원하고 아주 명확한 뷰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한금융투자 OCIO 외부 위탁 운용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선엽 센터장님, 저희 2부 시간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승희님 안 계실 때 한번 네. 뵀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러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봐가지고 저도 그때 있었어야 너무 속이 되는데. 시원해가지고 또 꼭 한번 다시 모셨으면 좋겠다. 날도 아직 더운데 오늘도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들어가면서 아예 시원하게 좀 결론부터 여쭤보고 예, 들어가도 예. 될지 예. 모르겠는데, 보니까 주제가 시장 조정의 끝, 반전을 위한 시그널? 이게 주제잖아요. 명확하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강세론자였었고 지금도 그 얘기에는 변함이 없고,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저는 9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9월이요. 예, 9월 정도면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아시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시장 반전 시그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 델타 변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더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어쨌든 현재 감염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볼 때 뭔가 이제 정점에 이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 요 부양책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어쨌든 빠르게 반등까지는 아니다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수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은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시장 대응 또는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9월 정도 되면 사실 반전의 계기를 많이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나온 이 두 그 시그널을 보면 지수가 뭐 빠르게 굉장히 급반등을 한다거나 이런 시그널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 정도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들이라는 점에서 사실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혹시 여쭤보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델타 변이를 말씀해 주실 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을 때 네. 만약에 우리가 틀릴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강세를 봤을 때 혹시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델타 변이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네. 만약에 안 잡히면 문제다. 네. 그게 하나 이제 변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어제 BOA에서,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비해서 네. 경기에 대한 전망이 너무 낮아졌어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한 70% 정도 되던 게 한 20%까지 낮아졌더라고요.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이 좀 이제 델타 변이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가 지금 잡히기보다는 이제는 뭐 확진자 수가 더 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제일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거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는 확진자 수를 줄이자가 목적이 아니라 중증 환자가 나타나는 걸 줄이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락다운과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뭐 4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단계고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단계에 대한 부분을 풀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그때가 되면 경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잠시 제가 요 설명을 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모르겠지만 각국이 대부분 이게 정치하고도 연관이 많이가 돼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델타 변이가 오래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서민분들이실 거예요. 자영업자이실 거고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일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더 장기화하는 게 맞느냐? 사실 현재 그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그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그죠? 한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실 거란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이런 규제를 강하게 하면 사실상 굉장히 파산하거나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전 세계 각국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어차피 그렇게 망할 거라면 사실 풀어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자 수를 줄이자보다는 저 중증 환자를
막아보자.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됐었을 때 뭐 중증 환자만 따로 치료하는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게 글로벌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제가 보기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무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나왔었을 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르게 심리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나는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이슈일 거예요. 그렇죠? 테이퍼링 가지고 대단히 우려들도 있고 또 최근에 뭐 나왔던 소비 관련 지표가 일부 훼손이 되면서 예상치보다 훼손이 되면서 걱정이 많지만 사실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의 가장 큰 부분은 고용이에요. 아시다시피 6월달 고용지표가 93만 8천 명으로 수정이 됐고 7월달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94만 명으로 올라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저절로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이 이전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겼는데 일자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조금 훼손됐던 경기 심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용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런 어떤 그 터닝 포인트도 제가 볼 때는 9월 달이나 10월 안에는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왜 테이퍼링을 하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물가는 이미 높았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에서 봤던 게 고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소비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했었을 때 이분들이 늘어난 가처분 소득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를 늘릴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둔다라면 과연 경기가 여기서 둔화된 게 일시적이지 과연 끝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이와 관련돼서 봤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심리는 점차적으로 빠르게 회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4분기 들어서 점차 개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님께 고백을 하자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알고 계신데 제가 주식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네. 지인인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길 때 예측한 대로 안 되고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어렵고 이게 가장 힘들던데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저희가 앞서 얘기한 델타 변이 뭐 테이퍼링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변수잖아요. 네. 이 밖에 저희가 또 걱정하거나 미리 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향후에 있을 변수 중에 하나는 역시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와 가장 경제적으로 밀접화되어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연준 의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뭐 예상치 못한 홍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델타 변이도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과 관련된 판단이 대부분들 지금 조금씩 빗나갔던 원인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 코로나19였던 것 같아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니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델타 변이가 주는 가장 큰 함의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델타 변이를 봤었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치사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그래도 사망과 관련해서는 되게 안정된 거 보니 생각보다 부정적 영향이 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들은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아마 여기 보신 분들도 저하고 얘기도 많이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우려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신흥국 때문이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델타 변이를 막으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추가 접종인데 자, 선진국이 아직 다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접종까지 하게 되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뒤로
넘겨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신흥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말고도 기존에 있던 변이 여기에 람다 변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낮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치사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백신을 접종했었을 때 그게 낮은 거지.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가지고는 여전히 신흥국들이 어렵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과 선진국과의 경기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과 맞물렸었을 때 사실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네. 그런 우려가 저는 실제화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어. 채팅창을 보니까 팀장님 먼저 말씀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서민들이 이제 좀 힘들다.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흥국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선진국에서 야 우리 한 대씩 더 맞아야 되니까 좀 더 기다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려가 되냐면은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예, 데서 예. 그걸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는 또 다시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물가가 이게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생산자 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뭐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 언밸런스가 이게 너무 괴리가 확대된다. 네. 이게 IMF에서도 지적했던 게 이게 폴트 라인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거 이러다 지진 난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과 우리가 중산층 이상의 어떤 그 주식을 투자를 할 수라도 있는 분들과 그것도 못하는 분들하고의 이 괴리 이게 저는 계속 너무 걸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긴장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격차가 델타 변이에서 더 벌어진다는 데서는 이견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 이슈도 사실 이 이슈가 제일 컸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하나만 예를 들어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많다가 아니라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차질이 벌어질까봐 업체들이 먼저 반도체를 미리 샀는데, 땡겨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PC가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는 하나의 부품이지 않습니까? 연관된 부품들이 지금 말씀하신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생산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완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다른 부품들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가지고 있던 반도체도 남았던 게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수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체인에서 서로 공급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든 반도차든 지금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라 하더라도 과연 신흥국 경기가 온전하지 않고 현재 두 국가의 경기가 온전할 수 있느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 소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아직까지는 자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사실 신흥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신흥국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선진국 경기도 같이 끌어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안 좋은 거지만 신흥국이 안 좋은 게 신흥국을 끌어내리는 쪽에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선진국이 그걸 원치 않는다라면 지금 있는 백신과 관련한 생산을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생산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신흥국 차질에 대비한 또 이 물가 상승에 대비한 분명히 역할을 충분히 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을 보시면 특히 외국 중심으로 지금 선진국이 추가 접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당신들 그렇잖아도 지금 다 맞고 그러는데 신흥국들 저렇게 어렵고 저 어려운 게 선진국한테 향후에 경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런 논의가 시작되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보면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결국 신흥국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흥국으로의 백신 접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 지금
첫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어쩌면 신흥국이 어려워지면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분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고 분명히 저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분명히 취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요거는 9월, 10월은 아닐 것 같고 한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는 현재 백신 공급 업체들이 현재 CMO와 관련해서 그죠? 훨씬 더 많은 위택 생산이 이루어질 때 이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CMO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망도 나쁘진 않겠죠. 네.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저희 채팅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보니까 아유. 굉장히 험악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많은 저는 관심과 뭐 그런 게 이제 요즘 같이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누구나 화가 나고요. 누구나 누구한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어디 뭐 방송 나가서 화풀이 하고 오셨습니까? 화풀이 한 게 아니고 화풀이 하는 거 들어주러 간 거죠. 그리고 저는 네. 저도 사실 자신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근데 뭐 자신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 그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는 이선엽 센터장님 오늘 얘기해 주신 게 너무 명쾌하고 좋은 게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근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안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또 충분히 이제 다르게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역시 센터장님은 보면 진짜 정말 진짜 솔직하게 진짜 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들으시는 시원하게 분도 듣고 시원할 있어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또 시원하게 답변을 요청해드릴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앞서 굿타임투두님, 너의 집으로님 비슷한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네. 테이퍼링은 이제 좀 시기의 문제지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한국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세계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환율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다 되게 걱정이 중요하죠. 되시나 봐요. 예, 예. 네. 사실 이번 시장 조종의 시작이 테이퍼링 이슈였어요. 지금 제가 각 전망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왔었을 때 또는 제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주 중에서 실제 실업수당과 관련된 추가 보조수당을 주는 프로그램은 9월 달에 종료가 되지만 네. 이미 상당수 많은 주들, 특히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중단을 했다. 그게 20개 주가 넘어서 6월 달과 7월 달 고용 지표가 저는 100만 명 가까이 나올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조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고 찾아보시면 저도 일부러 오늘 찾아봤어요. 음. 한 13분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네, 네. 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이 조종이 시작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준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복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께서는 고용과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월터 이사라고 계시죠. 최근에 그죠? 그 이사께서는 기준을 주셨어요. 경기에 대한 상당한 진전, 즉 고용과 관련된 상당한 진전에 대한 기준은 80만 명이다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8월 7일 날 그때 발표됐던 미국의 비농업부분 고용 지표를 보면 7월 고용 지표가 94만 명이 나왔고 6월 달 고용 지표가 85만 명에서 93만 8천 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셨던 그 기준치 매월 80만 명 이상의 고용이 현재 2달 연속 진행된 거죠. 2달 연속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당연히 이제는 9월 6일 날 끝나니까 이번에 누가 보더라도 8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3달 연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파월이 얘기했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 선언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한 연준 위원들이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시기도 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죠? 시기도 선언도 빨리 해야 되지만 하는 시기도 되게 빨라지고 또 일부 위원들께서는 2022년 즉 내년 중반에 금리 인상 얘기도 꺼내셨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현재 상당한 경기 진전이라는 파월의 기준이 충족되고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그날 본 거고요. 그날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보니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단순히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긴축에 대한 강도가 되게 강해지는 우려를 시장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우려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와 버무려지면서 신흥국들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우리 지금 이옥석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는 심리인데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이렇게 고강도 긴축 또 빠른 길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이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생각보다 높은 물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흥국이 델타 변이로 해서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생각보다 물가가 고점 대비 낮아지겠지만 낮아지는 수준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시장에 깔려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죽일 필요가 있겠죠.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낮출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고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실제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뒤로 늦춰질 경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미국의 자산 가격,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부 또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 정부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상승의 이 부분들이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 가지고는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지고 벌어지는 거 이거는 역대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고 쪽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자와 서민으로 나뉘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도 영주라는 사람이 있고 땅 부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땅 주인들 아닌 게 있고 우리 여러분들 근세 들어와서도 뭐 지주라는 게 있고 마름이라는 게 있고 또 소작이라는 게 있고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 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이걸 벌리는 가장 큰 기준은 항상 땅이거나 부동산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져서 만약에 더 오르게 되면 이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될 거고 이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얼마나 부동산 가격을 불편해하는지 얼마 전에 연준위원 몇 분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MBS부터 줄이자. 테이퍼링 할 때 주택 재정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뜨거우니 주택 저당 채권부터 줄이자란 얘기도 하셨죠. 의도가 뭘까요? 지금 경기만 놓고 보면 테이퍼링 할 시기는 아닌데 워낙 부동산이 핫하니 이거부터 일단 잡고 보자라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비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가장 큰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급등과 관련했던 이 자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의도를 비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준이 생각한 것처럼 훨씬 더 긴축이 빠르고 고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9월이든 10월이든 분명히 한 번은 선언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었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9월,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한번 선언을 하고 실제 시작은 1월 정도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큰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던 그 연준 위원이 이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80만 명이 기준이야라고 얘기했던 분도 한 3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9월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 달에 당장 선언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께서도 이번에 있었던 잭슨홀에서 그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목을 받으셨고 또 뭔가 지속 성장 가능한,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 는다고 하더라도 9월 달까지 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이게 왜냐면 일시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 끝나니까 확 늘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까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현재 연준이 생각했었던 또 시장이 생각한 이 컨센서스에서 한 달 정도는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급격하게 당겨지거나 또는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행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우려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실제 개시가 되면 그건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라고 봐서 그때부터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까지 이러한 노이즈들이 시장의 가격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런 논의들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만약에 경기가 온전했다 하더라도 이전 사례를 들면 신흥국들이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라든가 신흥국들이 어려워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었고, 네.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었지만 델타 변이로 해서 신흥국과 이게 차이가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지수가 또는 신흥국들이 조금 더 불편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만, 그게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당 부분 반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 달에 나오는 9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또 좋게 반영 나왔을 경우 또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은 한 번 더 좀 겪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조금씩 진정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이게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보시면 좋았습니다. 네. 느낌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긴축을 또 빨리 해도 안 되고 그래도 긴축을 하다가 이제 경기가 망가져도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연준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공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블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지만 저의 입장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연준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연준의 머니터리 팔러시가 이게 결국은 이제 혹시하게 갔을 네. 때 신흥국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연준 보고서에서 나온 걸 보고 저도 얘네들이 이런 걸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네.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종합해 보면 그 이제 테이퍼링이 결정되는 게 차라리 저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신흥국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던 백신 이제 해가지고 시간 걸려가지고 확인되는 게 좀 늦어지게 되면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결정하는 시점이 혹시 9월이 아니고 좀 더 늦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오히려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몇몇 또 연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도 문제지만 사실상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이것도 게 걱정 저것도 이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위원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달라스 연은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되게 완만하게 하자. 그게 이제 저는 도비 시장 테이퍼링이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예. 빠르게 하자가 아니라 음. 테이퍼링은 시작한다라고 해서 일단 시작은 하자.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을 일단 묶어놓고 일부 신흥국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영향은 최소화해야 되니 진짜 천천히 하자. 시장이 뭐 예를 들면
매달 100억 달러씩 줄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 부정적 영향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얼마나 고민이 심한지 아니 이거 지금 하자니 신흥국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걸 안 하자니 또 부동산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너무 올라요. 그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저울질을 하는데 연준 입장에선 제가 볼 때는 같은 저울질을 하면 무게중심을 자산 가격에 둘 것 같아요. 신흥국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놓고 보면 우리 신흥국들이 조금 그로 인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나갈 것 같다. 그러나 이 반영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시장이 못 견디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을 끌어내리는 정도가 된다라면 아니겠죠.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하고 할 거라고 봐서 그게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진행하기는 어렵죠.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당장 9월에 한다? 그 판단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델타 변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 테이퍼링 쉽게 얘기하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뭐 9월, 10월 그리고 그 다음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주린인 저로서는 당장 8월 오늘 내일 모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현명하시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 일단 전략.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변수도 있지만 정책 변수하고 계속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델타 변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도 당장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회의록도 곧 발표가 될 거고 또 그렇죠. 일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단기 예측이 안 될 때는 사실 예측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 시장은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굉장히 길고 오래 갈 장이에요. 분명히 상승장에서 굉장히 길고 오래 갈 장인데 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가 원래 이 정도에서 한번 좀 쉬고 이렇게 가는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쉬는 폭도 조금 더 깊어졌고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속도도 좀 더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만에 요거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싸게 살려는 그런 의도들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코로나가 터질 땐 용기 있게 싸게 샀는데 왜 지금은 못 사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라고 보시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연준이 적극 뭔가 할 거란 걸 알았죠. 근데 지금은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하니 반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선뜻 내가 언제 사야 될지 되게 두려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훼손이 되면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오르진 않아요. 오늘 일부 반등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변동을 많이 겪을 거기 때문에 그 변동 때마다 대응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땐 수익 가능성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 혹시 손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많이 줄이시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9월에 나온 정책 변수가 의외로 시장의 색깔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색깔 변화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 정책이 통상적으로 나오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풀리면 돈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그렇죠? 성장을 바라보는 데도 갈 거고 자산 시장으로 가는 데도 가겠지만 재정 정책이 실시된다라는 건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추가적으로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적화돼서 새로운 시장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시장은 지수가 얼마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나 종목들을 어떻게 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느냐가 향후 지수가 회복된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지금은 확실히 안 나온 게 지금은 예상 조정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산 조정 절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3.5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데 이 조정 절차에 따라서 더 많이 넣는 섹터가 있을 거고 적게 넣는 섹터가 있을 거란 얘기죠. 또 정확히 이 큰 바운드리 내에서 이 정책이 무엇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와 관련대로 돈이 이쪽으로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은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분명히 재정 정책이 뒤에 있어요. 재정으로 뿌리는 돈도 유동성이에요. 네.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래서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뿌리는 양이 조금씩 감소할 뿐인 건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월별로 1,200억 달러씩 찍어내고 있는데 네. 이걸 100억 달러씩 줄인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반을 줄이거나 아니면 3분의 1만 줄여도 800억 달러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할 때 그 규모가 850억 달러였어요. 그에 달하는 돈을 지금 매달 찍어주고 있는데 이 돈이 작습니까? 돈의 양은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풍부한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지만 그게 티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의 양이 줄면 죽는 거죠.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의 양이 줄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양이 주는 거지 실제 돈의 양은 여전히 많다라는 측면을 저는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은 특정 업종을 타겟팅한다는 데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동성이 있었던 이 시장보다는 뭔가 조금 더 종목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준비를 해나가고 또 나중에 또 저도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재 나오고는 예산안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정 과정이 꽤 있더라고요. 그 과정 때문에 지금 뭐 일부러 말씀은 안 드리는 거지만 네. 그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음. 예수금을 들고 일단 너무 들썩거리지 말고 좀 가지고 있다가 재정 정책을 보고 타겟팅을 어디로 하는지 좀 시그널들을 캐치한 다음에 그때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럼요. 현명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히려 그때 가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네. 늦은 게 아니고 음. 그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저도 해주신 그렇게 거예요. 네.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수를 떠나서 방향성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아주 바닥에서 뭔가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긴 질문이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단기지 아니고 네. 좀 더 긴 질문 예. 한 3년? 네. 2년 3년? 올해가 아니고 이게 끝이 어떻게 날까요? 이게 저는 고민인 게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돈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ECB, BOJ 뭐 모든 중앙은행 다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스스로 멈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QE1 하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QE3, QE2, QE3, QE4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식의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참 뭐라고 해요?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명한 거에 봐야 거는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시장의 끝은 안 좋겠죠.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다는 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전하고는 빠지는 모습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네. 이 시장이 정말 끝났어. 이런 하락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팔 기회를 잘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락의 속도가 되게 빠를 것 같다. 그 이유는 ETF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ETF가 시장에서 가장 큰 그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가장 큰 팩터가 되는 거겠죠.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얘네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미 우리는 예행 연습을 몇 번 겪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가 창궐했었던 지난해 3월 달에도 우리 8기회 없었던 거 기억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이전에 예행 연습이 2018년도 10월 달에 있었죠. 정말 악소리나게 정말 빠르고 강하게 빠지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아마도 이런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런 파생 상품으로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시장은 아마 끝이 온다라고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생각보다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궁극적으로 그럼 언제 나와야 되느냐? 사실 일정 부분 수익은 제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명함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 못 쳤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란 얘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알기가 쉽습니다. 무슨 그래요? 말씀이냐면 모든 악재가 그렇다시피 사실 여러분들 저금리일 때 우리가 알고 악재가 터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죠? 금리가 계속 낮다 보니까 곰기는 터지기가 합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터지기가 완성이죠. 어렵죠. 예. 궁극적으로 모든 시장이 끝날 때는 항상 부채가 문제가 됐어요. 어느 시장이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테이퍼링 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있겠죠. 그때부터 보면 이상하리만큼 취약한 데가 드러나요. 그렇죠? 취약한 데가 한번 쓱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한 번은 꼭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애써 무시해요. 왜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골마 터지는 게 더 커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빵 터지는 역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그 골마 터진 게 어딘지도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너무 없습니다. 빠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전에도 여러분들 모든 시장의 끝은 금리가 상당 부분 인상하고 난 뒤였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 데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립금리는 경기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는 중립금리는 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얘기 많이 하고 테이퍼링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수면 밑에서 맞습니다.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예. 거지 0 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리라는 걸 가지고 막 자산 가격이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지금은 아직은 전혀 아니다. 그럼요.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시점이 되면 그걸 보기 한참 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학습을 잘하셔서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생각보다 있죠. 더 무섭게 올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머리 가장 취약한 점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자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중소상인들 너무 어려우신데 여기서 만약 그걸 터뜨릴 정도로 뭔가 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서 이걸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연준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우려하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부채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빨리 긴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견딜 수 있는 시장의 체력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완만하게 아주 천천히 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생각보다 길고 오래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같은 조정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오히려 7, 8월은 쉬어가는 게 더 낫다. 안 그러면 20%짜리 조정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8달 이상 오른 시장이 더 이상 오른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렇잖아도 쉴 타이밍에 뭔가 이런 게 좀 왔다 이런 판단이 들고 현재 빠지는 속도와 모양을 봤었을 때 뭔가 시스템 위기가 불거진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이 있었으면 수직으로 빠졌어요.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죠? 좀 외국인 매도가 컸다 뿐인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것보다 좀 더 센 것뿐이지 사실 조정이지 않습니까? 맞아야 될 조정인 거고 아는 조정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여러분들 한 서너 달 정도가 지났었을 때 이게 독이 아니라 이게 약이었음을 분명히 느끼실 때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떤 시장이 조정도 없이 한 번에 그냥 올라갑니까? 이런 경우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6, 7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한번 움직였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죠? 종목별로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조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보세요. 물론 지금과 같이 같지는 않겠지만 현대중공업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2002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와요. 5배 올라서 와 했거든요. 그래서 20%가 빠져요. 전부 다 대세 하락인 줄 알았는데 그 20% 조정 이후에 정확하게 5배가 더 올랐어요. 50만 원까지. 그게 강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조정, 당연히 여러분들 오른 것도 8달 거칠게 올랐는데 오는 조정이 완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평상시 또는 우리가 여지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승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도 거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외에는 시장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경기가 제일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은 바닥이고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 고점이라는 거죠. 지금은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여전히 경기가 취약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금리가 올릴 때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일 거고요. 자,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질 텐데 지수가 여기에 있을 거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신흥국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예요.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수출은 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신흥국과 저는 제가 볼 때는 꼭 너무 묶어서 같이 볼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신흥국이 안 좋아서 이머징 펀드에서 돈이 나갈 때 한국 비중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은 제가 볼 땐 견뎌야 될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팀장님이 시작하시면서 왜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네네. 너무 지금 느껴지는데요. 저도 고민했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정말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맞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사실 그래요.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던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가 1%가 안 되는 나라의 네. 비중이 58%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저는 이거를 세상의 크기가 커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부채도 엄청 커졌지만 이게 크레딧도 엄청 커진 거고 이게 커지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줄어드는 게 어떤 모습으로 줄어들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말씀 주신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직 테이퍼링도 시작도 못했다. 근데 지금 언제 가냐? 그러면 자산 가격은 한참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거 오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없이 가냐? 이런 네. 말씀도 너무 그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무래도 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지점들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주식을 하면서 또 지금 장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슴에 품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또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을 거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정책의 공백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델타 변이만 없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재정 정책이 시행이 되고 또 서비스업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뭐 바로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국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사실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되게 뜨악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네. 그게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잠깐 공백기인 거고 그 뒤에 분명히 미국도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도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재정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재정 정책도 유동성을 뿌리는 거다. 다만 다른 게 있다라면 타겟팅을 하는 거다라는 측면을 꼭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전에 있던 초저성장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시도를 지금 각국이 하고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에 공급 과잉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로 지금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네.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실은 돈을 벌어서 갚는 거, 즉 성장밖에 없다라는 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든 각국 정책은 어떻게든 성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거란 얘기죠. 이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고 힘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보면 또 새로운 어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언론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시장이 꼭 좋으면 더 간다. 뭐 장밋빛을 내비치는 것도 사실 뭐 저희들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있던 거고 안 좋으면 더 부정적으로 쓰는 게 기사의 속성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밑줄 긋고 읽어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볼 때가 아니라 숲을 보면 아 생각보다 큰 숲이었는데 잠깐 쉬어가는구나. 근데 조금 거칠게 쉬었구나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힘드실 텐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까지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래서 오늘 명쾌하고 시원하고 논리적이다라는 말씀들도 많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동시에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또 이제 시그널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또 저희 분석하고 해석해 주셔야 될 내용 많으니까 또 나와주실 거죠, 예, 예. 센터장님?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2부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